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코로나19 확진자는 10배, 사망자는 15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코로나19,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최소 86개국에 이릅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전파율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절을 넘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범유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코로나19.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지난 3월 6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86개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중동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We have never seen before a respiratory pathogen that's capable of community transmission. 세계보건기구에선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30명을 훌쩍 넘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 선포 준비에 나섰고 유럽은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란 역시 코로나19 발생 2주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동 지역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확산된 사례가 얼마만큼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40% 감염, 70% 감염 같은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사율보다도 전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처럼 이 병 자체가 토착화돼서 매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퍼져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5월 1일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8월 15일 첫 사망 환자가 생겼습니다. 약 한 10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사망 환자가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은 물론이고 병원 내에서의 실내에서의 감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의 감염 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슈퍼 전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빠른 전파 성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증상 초기부터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침을 통해서 남한테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초기에 본인이 못 느낄 때에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다는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 하는 것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빨리 폐렴으로 진행하는 부분, 또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은 바로 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돌기들의 모양이 왕관처럼 보여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요. 세계 각국에 큰 위기를 가져왔던 2002년 사스, 2012년에 출현한 메르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종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름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바이러스가 감염 이제 줄어들고 일부 환자만 남아 있다가 또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증폭해서 다시 재감염이 또 지역사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토착화입니다. 그 토착화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막기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 형질 전달 방식은 DNA와 RNA로 나뉘는데요.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변종 코로나에 감염될 때 왕관 모양의 돌기가 체세포 표면의 단백질 중 하나를 수용체로 삼아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데요. 세포 안에서 들어오면 스스로 복제해 증식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종간 특이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사람한테 감염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또 그 전파력이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실제로는 이 바이러스들도 우리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파력이 강한 것은 치사율이 낮고 치사율이 아주 강한 것은 전파력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전염병 중 60%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며 이 중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이것들이 전부 박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는데 중간에 숙주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숙주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 역시 숙주인 박쥐에서 중간 매개체인 낙타를 통해 유전자 재조합을 거쳐 사람에게 전이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종 간 감염이 늘어날수록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스에 비해서 메르스는 훨씬 치사율이 높았고 전염성은 좀 낮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이번 이제 코로나19의 경우는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사율은 아주 현저히 낮은데 그에 반해서 전염력은 거의 사스 수준 이상으로 높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증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전파를 추가 전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과 실제 방법들도 다르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6일 만에 들려온 완치 소식. 확진자 가운데 두 번째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완쾌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3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108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는 상황. 의료진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신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칼레트라를 투여를 했고요. 약 투여 후에 드라마틱하게 바이러스 양이 감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약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약물 모두 완치 사례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보건당국은 다른 치료제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에이즈 치료제를 쓰고 또 어떤 환자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쓰고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 대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부작용 대비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치료제로 수입을 고려하는 첫 번째 약은 일본의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신종플루도 RNA 바이러스고 코로나19도 RNA 바이러스니까 신종플루가 자기 자식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 때 이걸 쓰면은 뭔가 조회를 하니까 비슷한 RNA 바이러스 계열에도 이거 쏘면은 혹시 조회하지 않을까?
써보니까 저해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약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 그걸 믿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이 약을 수입해서 코로나19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증상 개선에 이 약물이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중국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고 오는 4월까지 임상을 진행한 후 시험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NEJM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미국의 첫 케이스에서 사용을 했었고 사용한 후 48시간 이내에 폐렴이 매우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되었고 그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인 약물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확대 임상 적용이라 그래요. 바이러스 자체는 각각 다르고 그렇지만은 RNA 바이러스니까 뭔가 여기에 RNA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저쪽에도 더 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약도 혹시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약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대유행 감염병이 우려되는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진단기술과 치료제, 백신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설립을 주도한 국제백신연구소. 이곳에선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 국제백신연구소는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제작해 동물 실험을 진행해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도 동물을 이용한 면역원성 실험을 통한 효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o it could be that the coronavirus, like the influenza viruses, adapt themselves to human populations. Once it adapts itself to the human population, there could be changes in the virus because we know that coronaviruses do change themselves. I think we have to be ready for that, but we aren't really familiar with this kind of epidemic outbreak or persistence of coronaviruses in human populations. I mean, it's definitely possible. 최근 우리 정부도 치료제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월 국내 한 연구진은 처음으로 확진된 환자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그 변화,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서울대 연구진과 저희가 사전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국내에서 확진되었던 환자의 바이러스가 패턴이 동일한지 아닌지, 그리고 염기서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조기 분석이 필요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해선 원인 바이러스의 분리 배양 확보는 아주 중요한데요. 분리한 바이러스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했는데 연구진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비교한 결과 99.7% 일치하지만 9개 유전적 변이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발견되었던 9개의 변이는 일단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변이들로 일단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이의 차이들은 향후 다른 확진자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의 변이의 분석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차이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 진단 시약들을 만드는 업체들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올리고를 일단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마우스 사업부에서 그 바이러스의 침투가 용이하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그런 마우스를 공급을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사스 항체 2개와 메르스 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중화하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백신 전문 기업, 이곳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사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상용화하고 폐렴구균 단백 접합 백신을 개발해 2018년엔 차세대 폐렴 백신의 글로벌 임상에 돌입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바로 백신 개발을 착수를 했는데요. 일단 유전자 합성하고 클로닝하고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졌고, 목적으로는 일단은 항원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현 시스템인 세포주라든지 혹은 바이러스주를 만드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에 있어 한계점도 존재한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변이를 잘하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만든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잘 쓴다 하더라도 다음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새로운 출현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백신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에 대한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약이 개발될 것 같고 백신이 개발될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허지부지 되는 것이거든요.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과정은 뭐냐면은 부작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개발 단계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이후에 평가 단계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일반인에게 이제 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발 기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일회성 백신 기술이 아닌 표준화 기술과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변종이라든지 새로운 신종이 출현을 하게 되면 빠른 백신 개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미 내가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잘 표준화하고 또 체계화해서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긴 호흡을 갖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로벌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감염병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세워야 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상당한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한계점들은 존재하지만 백신 연구 개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We know that vaccines prevent diseases, and really it's easier to give somebody a shot to prevent pneumonia than to have someone come in with pneumonia and have to treat them in the hospital. It's cost efficient for the healthcare system to prevent disease rather than treat disease. For every $1 you put in vaccines, a country saves $44. So the return on investment, the total return on investment for a vaccine is 1 to 44, which is huge. 우리나라는 중국 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지만 세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뛰어난 진단 능력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감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 전에 개인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중 접촉 환경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현대사회에선 미지의 바이러스가 갑자기 등장해 인류를 위협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일반 국민들께는 이런 이제 감염병이나 감염병 기반의 재난이 생기게 되면 절대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불신이 쌓이게 되면 순식간에 국민들께서 이 돌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방제나 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보를 이제 한 상태이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연구기관 그리고 또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자국 백신을 과연 몇 나라가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백신 자급화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의 기술이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충분히 100% 그리고 세계에서 갖지 않은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지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을 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 백신 개발도 직면해 있지만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